대구 28도, 대전 29도 등으로 30도 가까이 오르는 곳이 많겠고요. 평년 기온을 1도에서 3도가량 웃돌며 초여름 더위가 나타나겠습니다. 다만 밤에는 빠르게 선선해져서 큰 일교차를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야외 활동을 하실 때에는 자외선 차단에 신경을 쓰셔야겠고요. 또 강한 볕에 대기 중에 오염물질이 화학 반응을 일으키면서 호흡기와 눈에 해로운 오존 농도가 많은 지역에서 나쁨으로 오르겠습니다. 대기 확산은 원활한 상태여서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에서 좋음이 예상되는데요. 하지만 내일은 황사가 유입되면서 공기가 탁해지겠습니다. 특히 중부지방은 내일 오후부터, 전라도는 내일 밤부터 미세먼지 농도가 매우 나쁨까지 오를 전망입니다. 한편 오늘 오후부터는 바람이 점차 강해지겠습니다. 중부지방과 경상남북도는 순간적으로 시속 55km 안팎의 돌풍이 부는 곳도 있어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일요일인 내일도 대체로 맑겠지만 수도권과 강원 영서는 새벽 한때 빗방울이 떨어지거나 약한 비가 조금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5.7도입니다. 송소진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KBS 1라디오의 모든 프로그램 유튜브에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실시간 방송 보실 수 있고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명품 콘텐츠들도 많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KBS 1라디오 유튜브 채널 구독, 좋아요, 댓글 많이 부탁드립니다. 정관용의 시사본부 토요일 2부 출발하죠. 경제를 알면 세상이 보인다. 권혁중의 일타 경제. 네, 경제평론가 권혁중 씨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지금 뭐 물가가 한참 오르고 있습니다만 네. 그래도 전기요금, 가스요금 결국은 올리기로 결정을 했죠. 네, 그만큼 맞습니다. 뭐 적자가 많이 쌓였기 때문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이제 적자가 심각한데요. 일단 한전 같은 경우에는요, 뭐 21년도 5조, 한 22년도에 32조, 그다음에 이번 연도 1분기에 6조 이렇게 해갖고 지금까지 45조 원, 21년도부터 1분기까지 45조 원 적자가 됐고요. 부채는요 193조 원 쌓여 있습니다. 아이고. 그러니까 이게 안 올릴 수가 없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보겠는데, 가스공사도요 미수금이 지난해 말까지 8조 원이고요. 3개월 만에 또 3조 원에 또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크게 빨리 늘고 있거든요. 왜 이렇게 그러니까 적자가 쌓여요? 이게 그러니까 역마진 구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올려야 될 때 이제는 가스요금, 전기요금을 못 올렸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비싸게 사서 싸게 팔 수밖에 없는 구조로 된 거예요. 그러니까 팔면 팔수록 손해가 봅니다. 지금 1분기, 이번 연도 1분기에 역마진이 27원에 달했고요. 그러니까 팔면 팔수록 1kW 시당 27원씩 손해보고 파는 거죠. 그렇죠. 이번에 이제 8원에 올렸잖아요. 전기요금 같은 경우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마진 구조는 아직 해소가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구조가 뭐 없어지지 않는 이상은 계속적으로 이제 적자가 나올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는 그럼 뭐 한전이 공기업인데 적자 보면 안 되냐 그럴 수도 있는데요. 일단 우리 그냥 어렵게 보지 마시고요. 우리 그 가계부 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계속 적자가 나오고 그다음에 적자가 되다 보니까 쓸 돈이 없으니까 대출 받습니다. 계속 이제는 부채도 커지는 거죠. 그럼 나중에는 이제 파산 들어가거든요. 만약에 전기, 뭐 가스공사가 파산한다 그러면 일단 전기가 공급이 안 됩니다. 예. 그러면은 산업의 피해가 엄청나거든요. 후폭풍이 엄청나기 때문에 그걸 막고자 미리 선제적으로 금액을 올릴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그래서 이번에 저는 봤을 때 어쩔 수 없는 이제 선택이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외국하고 비교해 보면 우리 전기, 가스요금이 굉장히 싸죠. 네, 많이 쌉니다. 사실 실제 OECD 국가 중 38개 국가 중에서 우리나라가 한 36위 정도 합니다. 한마디로 낮다는 얘기거든요. 그 정도로.
걸로. 지금 보면은 우리나라가 킬로와트 시당 그 주택용 기준을 보면 154원 정도 예상이 되는데 1위가 778원 덴마크입니다. 어이구. 여기랑 거의 몇 배가 차이 나는 거예요. 그러네요. 예, 엄청 쌉니다. 사실 우리나라의 전기가 주택용 기준으로 봐도. 그런데 이제는 싸면은 글쎄요, 이게 조금 아이러니한 사실인데 그만큼 또 많이 쓰세요. 그렇죠. 싸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 조사를 해보면 19년도 기준으로 국제에너지기구의 자료입니다. 우리나라의 1인당 전기 사용량이 1만 134kWh로 나왔는데 이게 캐나다, 미국 다음에 세계 3위거든요. 예. 그러니까 금액 싸죠, 단가 싸죠, 그 다음에 또 많이 씁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계속적으로 이제 소비가 될 수밖에 없는 구조고 적자가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고요. 외국과 비례해서도 상당히 우리나라가 이제는 전기요금이라든지 가스요금이 저렴하다라고 좀 조사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우리나라의 1인당 전기 사용량이 세계 3위다라고 하면 네. 우리 일반 국민들이 가정에서 전기를 그렇게 많이 쓰나 보다라고 청취자분들이 오해하실까 봐서 네. 제가 여기서 하나 꼭 좀 더 덧붙여 정보를 드리고 싶은 게 네. 가정용 전기 소비는 우리가 OECD 평균에 못 미쳐요. 네, 맞습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그런데도 1인당 전기 사용량이 세계 3위란 얘기는 공장에서 기업들이 전기를 엄청나게 쓴다는 얘기입니다. 맞습니다. 기업들이 전기를 엄청나게 쓰는 이유야말로 전기요금이 싸기 때문에 에너지를 좀 줄이기 위한 투자를 안 했다는 뜻이 되거든요. 그렇죠. 에너지 효율에 대한 이제 시설 증빙이라든지 시설 증대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소홀했던 부분도 있었고 산업용 전기요금도 말씀하신 것처럼 싸요. 이게 그러니까요. 지난 30년간 프랑스는요. 이게 산업용 전기요금이 229% 올랐습니다. 영국도 181% 올랐는데 같은 기간 동안 우리나라는 53%밖에 안 올랐거든요. 예. 그러니까 산업용 요금이 또 저렴하고 그러다 보니까 또 이제 에너지 효율에 대한 부분도 또 기업들이 소홀했던 부분도 이런 것들이 이제 복합적으로 좀 움직였다라고 생각을 해보죠. 그래서 이번에 네. 전기를 요금 얼마씩 오르게 된 거죠? 이번에 이제는 각각 전기요금, 가스요금 5.3% 오르게 되는데 일단 4인 가족 기준으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킬로와트당 8원씩 오르게 된다 그러면 일단 그전에는 이제는 한 6만 3천 원 정도 된다 그러면 이제 한 6만 6천 원 정도 이제는 4개 되시죠. 그래서 한 3천 원 정도 이제 오를 것으로 보고 있고 가스요금은 메가줄당 1원 정도 올랐습니다. 그렇게 된다 그러면 4인 가족 기준으로 본다 그러면 기존에 8만 4천 원 내던 것이 8만 9천 원 정도 되면서 한 4천 원 정도 올랐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전기 가스 합쳐서 한 7,400원 정도 오를 것으로 보고 있는데 그러니까 여기서 많이 그러실 거예요. 아, 그래 뭐 가스 전기요금 7,400원 정도 한 달에 내고 말지 이런 분도 계시는 반면 근데 저소득층 가구, 취약계층 같은 경우에는 이 7,400원이라는 돈도 사실 한 달에 오르는 거 부담스럽거든요. 그럼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는 부담스러워하시는 분도 분명히 있다. 그래서 아마 이번에 냉방비 폭탄 그래서 이제 나올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그래서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아까 설명하셨습니다만 이번에 전기요금을 올려도 역마진 구조는 해소가 안 된다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더 올렸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 이제 올릴 수밖에 더 올려야 된다. 왜냐하면 시장에서 13원 오르냐. 왜냐하면 1분기에 전기요금이 13원 올랐거든요. 그럼 1분기 마찬가지로 2분기도 한 13원 정도 두 자릿수 올려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있었고 또 아니면은 또 요번에 7원 얘기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10원 얘기도 있었다가 두 자리냐 한 자릿수 하다가 이제 8원으로 이제 결정이 됐었는데 예. 그래서 뭐 시장에서는 좀 더 올렸어야 된다는 얘기가 있고요. 저 개인적 생각을 좀 말씀드리면은 저도 8원보다는 좀 더 올렸어야 된다라고 봐요. 왜 그러냐면 지금 역마진 구조 말씀하신 것처럼 해결이 안 됐죠. 그다음에 지금 이번에 전기요금이 1년 동안 인상 계획이 51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한전에서 51원 돼야지만 사실 이 적자 구조를 탈피할 수 있다고 보고 있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8원 정도 인상은 제가 봤을 땐 마지막 인상이라고 전 생각을 했었거든요. 왜냐하면 총선이 있다 보니까 과연 여당이나 정부가 이 눈치를 안 볼 수가 없거든요. 3분기, 4분기 때. 그래서 마지막 인상이라고 본다 그러면 두 자릿수 좀 인상을 해줬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있었죠. 연간 51원을 올려야 된다. 네. 그걸 나누기 4로 분기별로 따지면 13원씩은 맞습니다. 올려야 되는데 3분기, 4분기에도 몰래 돌린다고 치면 이번엔 사실 한 3, 40원 올렸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3, 40원 하면 아마 인터넷 댓글창이 어마어마할 겁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는 정부 여당도 그래서 이제는 시장에서 어떤 목소리냐면 야, 그 여당이 이겼다. 이런 얘기. 그러니까 정부의 입김이 많이 줄어들고 네. 정치권의 입김이 더 많이 작용을 했다. 이런 얘기가 이제 평가를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런 부분이 조금 뭐 시장에서는 아쉽게 보고 있지만 일단 뭐 지금 8원 올렸고요. 그래서 이게 시장에서 어떻게 작용하는지도 이제는 아마 모니터링하고 3분기, 4분기 때 다시 한번 또 인상 얘기가 나올 수도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해봅니다. 정부는 계속 전임 정부 탓을 하던데 그건 네. 어떻게 된 거예요? 저는 사실 뭐 포퓰리즘 뭐 비판도 나오는데 뭐 없지 않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보거든요. 그러니까 지난 정부 때도 저는 계속 얘기했었어요. 에너지 가격 이렇게 오르는데 이게 왜 안 오르는지 이거죠. 그래서 원가주의를 표방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이 전기 원가를 반영하지 못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이거는 뭐 어쩔 수 없는 뭐 팩트거든요. 그래서 뭐 아시겠지만 지난해 4월 대선 직후에 한 번 올렸던 부분이 있었고 그런 다음에 이제는 현 정부 들어와서 3번 올렸습니다. 예. 그러면 7월 달에 한 번 올렸고 10월 달에 한 번 올렸고 지난해 그다음 올해 1월에 올렸고 요번에 또 올렸으면 4번 올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분기마다 계속 올릴 수밖에 없는 아주 급급한 상황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현 정부가 좀 억울할 것 같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왜냐하면 너무 안 올려다 보니까 역마진 구조는 심해지고 그런데 어쩔 수 없이 올려야 되는데 계속적으로 매 분기마다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 그래서 이렇게 갔기 때문에 사실 뭐 지난 정부에 대한 비판 나올 수밖에 없었고 또 하나는 저는 이게 더 좀 문제라고 봤거든요. 에너지 효율에 대한 부분들이 좀 무관심했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같은 에너지 가고 효율이 좀 크면은 그나마 좀 덜 썼을 텐데 에너지 효율에 대한 투자가 많이 줄어들었던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좀 아쉽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원가에 연동돼서 자동으로 탁탁 자율적으로 내지는 객관적으로 요금이 결정돼야 되는데 네. 정부 여당 결국은 정치적 눈치 보기를 한다는 거 아닙니까? 네. 전기요금의 결정 구조가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이게 전기사업법이란 법률로 이제 규정이 돼 있는데 이제 구조가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조직에 이 전기위원회라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금리 결정한다 그러면 금통위,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고요. 예. 통신요금한다 이제 방송통신위원회 이렇게 있는데 예. 전기위원회라고 있어요. 여기에서 이제 전기요금을 이제 결정하게 돼요. 그런데 이게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조직이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또 눈치를 안 볼 수가 없는 부분이고, 근데 이게 또 문제가 되는 게. 사실 이게 금통위랑 방통위 말씀드렸잖아요. 여기 위원장은요 장관급입니다. 예. 위원들은 차관급이에요. 근데 전기위원회의 그 위원장은요 차관급이고요. 위원들은 국장급입니다. 그러니까 급이 낮아요. 힘이 없습니다 사실. 독립기구가 아닌 거죠. 전혀 아닌 거죠. 그러니까 뭐 목소리를 내고 싶어도 이게 정부 아니면 여당의 그 강한 분들의 목소리가 나오면 못 올리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치가 너무 관여하고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해봅니다. 전기위원회를 금융통화위원회 수준까지는 좀 독립기구 할 필요가 맞습니다. 있다 이런 네. 거예요. 어쨌든 이번에 전기요금을 올리면서 아까도 언급하셨지만 가난한 분들에 대해서는 지원책을 동시에 발표했죠. 맞습니다. 취약계층에 대한 부담 완화 방안도 나왔는데 뭐 요금 인상분에 대해서 1년 동안 유예를 하고요. 또한 에너지 바우처라고 있습니다. 이 취약계층을 위한 건데 지급 대상도 좀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에너지 캐시백 제도라고 해서 20% 이상 전기를 절약하면 킬로와트시당 100원 정도 더 차감할 수 있도록 됐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뭐 취약계층에 대한 배려도 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소상공인 분들도 상당히 많이 전기 쓰시고 가스 많이 쓰시잖아요. 예. 지원책이 좀 약하다는 얘기 나옵니다. 요번에 나왔던 게 분할 납부 제도인데 사실 직접적인 지원 제도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소상공인 입장에서는 되게 아쉽다라는 목소리가 이제 시장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번 전기요금, 가스요금 인상이 전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은요? 실제 공공요금이 에너지 요금이요. 실제 공공요금이 물가에 좀 영향을 좀 많이 미치고 있는데 지금 뭐 총체적으로 본다 그러면 이번에 이제 5.3%씩 이제 올랐습니다. 전기, 가스. 그래서 물가에 한 1% 포인트 정도 영향을 줄 것이다. 그래서 0.1% 포인트 정도의 영향을 줄 것이다라고 이제 시장에서는 내다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는 상당히 뭐 물가에 영향이 없다라고는 사실 말씀드리기 좀 어렵다. 그래서 공공요금이 지난번에 그 물가 4월달 물가 소비자 물가에도 실제 많이 영향을 줬거든요. 기업분에 대해서. 그래서 이런 부분도 아마 물가에 조금이라도 소폭이라도 영향을 줄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해봅니다. 네. 3분기에는 또 어떻게 할지 네. 좀 지켜봅시다. 권혁중 경제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뜸들이지 않습니다. 알맹이부터 찌릅니다. 고수들의 진검승부, 끝장토론 각설하고
주요 정치 이슈들 거두절미하고 알맹이부터 끝까지 토론해보는 끝장토론 각설을 하고 옵니다. 시사평론가 이정훈 박사, 민주당 민주연구원 부원장 현근택 변호사 두 분 오늘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전반부 공통질문 금주의 뜬 인물 진인물입니다. 이정훈 박사 먼저 뜬 인물. 네, 전우원 씨를 전 꼽고 싶은데요. 예. 이번 5.18 그 관련해 가지고 가장 그 화제의 인물이 아니었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두환 전 대통령 손자.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현직 대통령은 물론 여야 정치인들이 대거 이번에 그 광주로 다 모이긴 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하여튼 그 현지에서도 그렇고 관심의 대상이 됐던 인물 역시 전우원 씨가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현근택 변호사는 금주의 뜬 인물. 저는 윤석열 대통령 장모 최영순 씨 꼽을 텐데요. 그러니까 양평 공흥지구에서 농지를 사서 용도 변경해서 아파트를 지어서 한 800억 정도 분양했는데 100억을 벌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 결국 핵심은 저는 용도 변경이라고 봅니다. 용도 변경, 그다음에 개발 기간 연장해 준 거, 그다음에 개발 부담금 부과 안 한 거, 나중에 부과했습니다만 그중에 핵심은 이제 용도 변경인데 어쨌든 서면 조사로 해서 불송치 결정을 받았기 때문에 면죄부를 준 거거든요. 돈은 어쨌든 한 100억 정도 벌었는데 처벌은 뭐 사소한 걸로 다른 걸로 이렇게 또 본인 안 받게 됐고 그렇게 본다 그러면 어쨌든 많은 혜택을 보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금주의 진인물로 갑시다. 이정훈 박사. 네, 저는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을 좀 꼽았고요. 참 부침이 많은 인물이다 이런 그러네요. 생각을 좀 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청와대 근무할 당시 여러 가지 첩보 보고서 유출한 것 때문에 결국 유죄 판정을 받으면서 이제 공무상 직무 누출 그거가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결국은 직을 지금 내려놓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그 상황이 됐는데 아시다시피 이제 그 문재인 정부 시절에 청와대 감찰 반원이었다가 그걸 또 감찰 무마 의혹 폭로하면서 또 직도 잃고 상당히 또 좀 어려운 시기를 겪었다가 또 지난번에 또 그 의회로 그 지방의회 때 사실 강서구가 약간 민주당 텃밭이기도 한데 거기서 당선이 되면서 또 화제의 인물이 되기도 했었어요. 그런데 결국은 또 이렇게 다시 한번 가라앉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지금 돼버린 것 같습니다. 네. 당사자는 조국이 유죄면 나는 무죄다라고 주장하던데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치적인 주장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이번 유튜브 활동도 굉장히 한동안 활발히 하고 하면서 자기 마케팅 굉장히 좀 많이 해오지 않았습니까? 이제 그렇던 맥락으로 좀 봐야 되겠죠.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공익신고자인데 왜 처벌을 했느냐 요 사항이잖아요. 그번에 대해서 법원도 명확하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수에 그냥 순수하게 한 게 아니라 감찰을 받게 되고 뭔가 그러니까 이제 제보를 하면서 공익신고하는 거 아니냐 그렇게 봤고 사실은 1심, 2심, 3심 판결이 똑같아요. 형량도 똑같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심에 무죄 나고 2심에 3심 뒤집어진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1심 유죄 나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공천을 준 거잖아요. 그때 그런 걸 믿고 국민의힘 오히려 약간 사과하거나 반성해야 되는데 대법원을 공격하고 있어요. 우리 법 연구회 사람들이 했다. 기본적으로 보수 정당이라는 게 사법 질서를 존중하고 이래야 되는데 그런 부분 보면 참 공천도 잘못됐는데 이 판결을 받아들인 태도도 좀 잘못됐다. 그거에 제가 보기에 아마 지금 김태우 전 구청장도 약간 동조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일반적인 내부 고발하고 이 사정기관의 종사자들이 본인의 재임 중에 취득한 정보를 알리는 것하고는 조금 차원이 다르긴 문제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보통은 이제 나중에 자기 회고록 쓴다든지 하면 이제 좀 상당히 시간이 지난 뒤에 이렇게 이제 공개를 하고 그러는데 좀 이번 같은 경우에는 좀 개인적인 정치적인 목적을 위해서 많이 좀 활용한 그런 측면이 좀 있는 거죠. 그래서 무조건 좀 선의로 보기 어려운 그런 부분들이 꽤 이제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현근택 변호사는 금주의 진인물? 저는 원희룡 장관을 꼽고 싶은데요. 그러니까 지금 노동자 한 분이 안타까운 분 있었는데 그거를 가지고 그러지 않기를 바라지만이란 단서를 붙였지만 동료의 죽음을 투쟁의 동력으로 이용하려고 했던 것이 아닌지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다. 조선일보에서 보도한 거. 그러니까 한마디로 동료가 이렇게 그런 선택을 하고 있었는데 왜 가만히 있었느냐 이 얘기하는데 그분이 지금 방송 나와서 울면서 내가 계속 말렸다. 가만히 있으라 했는데 타악할 수 없었다. 갑자기 또 확 이렇게 신나가 아시겠지만 확
터지거든요. 그걸 예를 들어서 뭐 어떻게 막겠습니까? 가서 뭐 몸으로 덮치면 본인도 생명에 지장이 생기는 거고 그렇다고 뭐 소화기를 들고 있었던 거 아니고요. 근데 그걸 마치 이제 사전에 다 알고서 지금 이용한 거 아니냐는데 저는 오히려 원희룡 장관이 이런 보수 언론의 보도를 보고 본인의 어쨌든 정치적인 이익을 위해서 그걸 이용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사실은 제가 보기에는 하지 말아야 될 언급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거 그전 이분도 그래도 본인 뭐 예전에 뭐 노동운동을 했다는 분인데 이거를 왜 이렇게 발언하고 언급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우선 조선일보의 보도 자체가 문제 아니에요? 그렇죠. 저는 그 보도 처음 보고 이게 무슨 유서 대필 사건도 아니고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뭐 어디서 출처도 분명하지만 어쨌든 이제 뭐 검찰청에서 나온 것 같긴 해요. 방향도 같은 거 아니까. 근데 당시 한 사진을 보고 그냥 그게 기자도 있었고 주변 시민들도 있었거든요. 근데 그 상황이 갑작스러운 상황이 딱 터졌을 때 어떻게 할 거냐. 근데 거기서 지켜만 보고 있었다. 사진 한 장 제시하고 그러면 만약에 그 기자나 조선일보에 있던 분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그 상황에서 본인이 아는 분이 만약에 그렇게 딱 되고 있고 다가오지 말아라고 하는데 그럼 내가 가서 뺏으려고 해요? 그러다가만 사고 나면 책임져요? 그러니까 이거를 한 순간에 한 장면을 가지고 그거를 마치 정치적으로 이용하려고 했다. 아무리 그 진짜 생각을 한다 해도 어떻게 이런 얘기를 하는지. 근데 조선일보는 사과도 안 하고 또 월간조선인가 TV 딴 데서는 또 더 이거를 또 이용하고 있더라고요. 유서도 또 대필한 거 아니냐. 글씨체가 다르다. 이 얘기하면서 예. 그것도 그쪽의 해명이 처음에 쓴 거는 쓴 거고 원래 쓴 거고 나중에 한 장은 차에 와서 이렇게 썼기 때문에 글씨가 다른 거다. 근데 마치 그 두 가지 글씨체가 좀 다르다고 해서 이것도 뭐 대필한 거 아니냐 이렇게 의혹을 제기하는 게 참 저는 이게 역사가 거꾸로 가도 너무 거꾸로 간다라고 보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그러니까 뭐 어떠한 죽음이든 죽음 앞에서는 좀 우리가 겸허해져야 된다 이렇게 일단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게 뭐 옛날 식으로 이런 죽음에 대해서 해석을 내린다라는 것 자체가 상당히 좀 어불성설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뭐 과거에 뭐 운동권 일부에서 혹시 뭐 그런 일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으나 여전히 지금 그렇다라고 지금 이제 그 보기 때문에 이런 그 생각을 좀 하는 것 같고 이런 보도도 하는 것 같고 또 이게 또 요즘에 또 먹힐 거다라고 생각도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예. 이분들도 너무 특정 세력들만을 대상으로 해서 지금 정치를 좀 하는 게 아닌가 그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네. 게다가 그런 뭐 특정 언론에 어찌 보면 조금 좀 의도를 섞은 그런 보도를 장관이 바로 인용한다. 이게 문제다. 이제 그런 지적이시네요. 그렇죠. 네. 자, 그럼 주에 뜬 인물 진인물 이야기 나눠봤고요. 이번 주에 이제 5.18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관련돼서 윤석열 대통령의 목소리, 이재명 대표의 목소리 잠깐 들어보고 이야기 나눠보죠. 이 땅의 자유민주주의는 저절로 얻어진 것이 아닙니다. 수많은 분들의 희생과 헌신으로 지켜낸 것입니다. 광주는 자유민주주의와 인권의 가치를 지켜낸 역사의 현장이었습니다. 5월의 정신은 우리 자유민주주의 헌법 정신 그 자체이고 우리가 반드시 계승해야 할 소중한 자산입니다. 5월 정신의 계승 자유민주주의를 말하지만 약속했던 원포인트 개헌이나 국가폭력에 의한 우리 국민들의 삶과 생명을 해치는 일에 대해서 반성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하지 않는 한 그것은 모두 공연불입니다. 다시 한번 약속했던 대로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을 위한 원포인트 개헌을 내년 4월 총선에 함께 국민 투표에 붙일 것을 요구합니다. 네. 5.18 기념식에 보수 정권은 최초로 대통령이 2년 연속 참석하고 그리고 국민의힘도 총출동했습니다. 우선 그것의 의미는 좀 크다고 봐야 되겠죠? 그렇죠. 어쨌든 본인이 계속 가겠다고 했는데 이제 오늘 이번에도 가냐 마냐 논란이 있었지만 지난번 4.3 때도 안 가면서 약간 논란이 됐는데 일단 참석 자체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의힘 의원들도 다 같이 간 거예요. 근데 그거는 이제 존중을 합니다. 의미가 있다고 보는데 근데 이제 거기에서 나온 발언과 이제 전후 맥락 봤을 때 지금 나온 것처럼
이제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넣자. 이거는 뭐 양당 간에 이견이 없어요. 윤석열 대통령도 후보실에도 공약한 거고. 근데 이 얘기를 했다고 해서 대통령실에서 비리에 얼룩진 정치인들의 국면 전환성 꼼수에 불과하다. 이거는 이제 메신저를 공격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에는 제가 보기에는 여야 없고 공통적으로 되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서 어떻게 원포인트 개헌만 하겠느냐. 개헌 문제가 다 다뤄야 된다든지 아니면 서로 합의한 걸로 할 수 있다. 이렇게 가면 말이 돼요. 근데 이렇게 지금 뭐 국면 전환용 꼼수다 이래버리면 헌법 전문에 넣자는 게 그냥 입서비스였나?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거든요. 예. 제가 보기에는 대통령은 앞에서 막 자유민주주의 얘기하고 광주에 가서 얘기하는데 대통령실 관계자는 꼼수다. 이런 게 제가 보기에는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뭐 나름 이제 서진 정책을 부활시켰다. 뭐 이런 보도도 좀 언론에 나오고 있고 이제 그런 상황이던데요. 예. 그러니까 좀 그 탐은 나는 거죠. 호남 표심이 지금 탐은 나는 것 같아요. 특히 또 내년 총선 그리고 또 최근에 민주당의 호남 그 여론이 또 과거만큼 그렇게 호의적이지 않고 그런 틈새도 좀 있고 하니까 그 표심을 어떻게든 공략을 해서 좀 가져오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그런데 그 대가 지불하는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지금 그 주저하고 있는 그런 그 상황이다. 저는 이거를 약간 좀 예. 공짜 의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건 뭐 마치 거래처럼 말씀을 드리니까 좀 이제 듣기가 거북하실 수도 있는데 어찌됐건 정치적으로 저는 뭐 반드시 또 약속한 거라든가 이런 거는 해줘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최근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호남이 어떻게 보면 우리 그 농업의 중심지인데 양곡관리법 대통령 거부권 행사했죠. 예. 네. 그런 상태에다가 5.18 뭐 이 헌법 조항 넣는 문제에 대해서도 대선 때는 그렇게 호의적으로 얘기했다가 갑자기 좀 말을 좀 살짝 바꾸고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어떻게 서진 정책을 완성할 생각을 좀 하는 건지 전 좀 의문이에요. 정치적인 그 계산법의 관점에서 보더라도 좀 접근을 좀 잘못하고 있다. 그러니까 어중간하다 보니까 호남 민심도 그렇게 호의적으로 안 움직이는 거죠. 진정성도 별로 안 느껴지고 하니까.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넣으면 이탈하는 지지층이 있나요? 그거보다 반발하는 지지층은 좀 있겠죠. 뭐 그 사람들은 결국 뭐 찍긴 찍을 텐데. 반발까지는 모르지만 이탈할 것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좀 태극기 집회 세력이라고 이제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극우 성향이 굉장히 강한 그런 분들은 뭐 5.18은 뭐 이게 북한이 뭐 저질렀고 이런 얘기 여전히 공공연히 하고 다니는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좀 의식한 측면도 상당히 있긴 한 것 같아요. 그런데 뭐 제가 보는 그 관점에서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정치적인 이해득실 계산조차도 조금 좀 잘못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하게 합니다. 네. 그리고 원포인트 개헌이라고 하는 게 사실 논리적으로는 말이 되는 건데 현실적으로는 조금 좀 또 문제가 있는 것도 사실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미국 같은 경우에는 개헌을 전면적으로 안 하고 하나씩 수정하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나라는 그동안 개헌을 그렇게 안 해왔죠. 한면 전면적으로 했거든요. 권력구조 기본권 다 바꿨는데 근데 과연 이게 되겠느냐. 지금 뭐 개헌 얘기는 지금 30년 이상 나오지만 잘 안 되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5.18처럼 여야가 합의하는 거 예를 들어서 기본권 확대라든지 아니면 예를 들어서 무슨 국가 배상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그러니까 여야가 이견 없이 할 수 있는 거는 저는 할 수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권력구조도 바꾸고 기본권도 바꾸고 국가구조도 다 바꾸고 대통령도 다 바꾼다.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이해관계가 달라서 쉽지 않아요. 그리고 87년 같은 국면이 다시 안 오잖아요. 그러면 이 원포인트가 전문도 있지만 조금 더 확대한다 그러면 여야가 동의할 수 있는 부분은 하자. 그거 아이디어네요. 네. 그렇죠? 그렇죠. 왜 그러냐면 그렇게 안 하면 불가능해요.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여야가 동의하는 부분까지만 하는 거를 그냥 통칭해서 원포인트 개헌이라고 하면 이거는 국민 여론을 호도할 위험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대통령제로 할 거냐, 내각제로 할 거냐, 이원 집정제로 할 거냐, 이거는 합의가 안 돼요. 맞아요. 근데 이제 기본권을 강화하거나 아니면 예를 들어서 뭐 지금 영장 부분도 제가 보기에 합의 안 될 가능성이 많아요. 검사가 청구하는 거. 근데 그런 거 말고 예를 들어서 생명권을 넣는다든지 환경권을 넣는다든지 그런 것들은 반대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런 것만 해도 저는 진전이 된다고 봐요. 올로원 아싱이 아니라 할 수 있는 걸 하자. 그거는 지금 현재 국회도 마찬가지라고 봐요. 간호법 같은 경우에도 서로 주고받으면 되는 거거든요. 합의하는 부분. 합의하는 데까지만 그렇죠. 이런 식으로. 근데 그런 합의하는 데까지만 하자는 그 제안을 부패 비리 정치인들을 가리기 위한 꼼수다.
그리고 개헌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정치적 논란을 다 쓸어담아 버리기 때문에 안 된다. 대통령실이 그렇게 반응한 건 어떻게 보세요? 네. 그러니까 그게 이제 5.18 관련해서만 그 헌법조항 전문에 넣는 것과 관련해서만 원포인트 개헌을 하자고 하니까 이제 그런 반응을 이제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포인트 개헌은 과거에 아시겠지만 대통령 뭐 중임제 도입이라든가 이 관련해서도 한번 얘기가 나왔던 적이 있잖아요. 예. 그리고 이제 그 문재인 정부 시절에 개헌 사실은 여러 차례 시도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개헌안 제시하기도 했고 이제 그런 경험들이 이제 있는 건데 이제 그런 관점에서 좀 약간 정치적으로 이 원포인트 개헌 제안을 지금 민주당이 하는 거 아닌가. 네. 이렇게 일단 민주당은 이제 국민의힘 쪽에서 보는 거고요. 제가 보기에도 5.18 이 사안만 가지고 원포인트 개헌한다? 이거는 사실은 좀 별로 맞지 않는다라고 생각해요. 그게 헌법 개헌을 해야 될 중대 사유라고 한다면 뭐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사실은 헌법 개헌을 한다라고 했을 때 더 중대 사안은 대통령 중임제라든가 이런 국가 시스템 바꾸는 그런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데 이제 정치적 관점에서 보자면 만약에 민주당이 5.18 원포인트 개헌을 정치적 정략적 의도에서 약간 던졌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정략적인 관점에서 보자면 국민의힘이 받았어야 된다라고 덜컥 받아야죠. 네, 받고 그런데 개헌하는 바에는 이런 것도 더 논의해 보자. 네, 이렇게 좀 네. 이야기를 하면서 다른 것 중대 사안들도 좀 함께 거론을 해서 우리가 합의 가능한 범위 내에서 이렇게 가자. 이랬더라면 광주 쪽에서의 반응도 그렇게까지 싸늘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100% 동의합니다. 사실은 이제 원포인트 개헌 우리가 한 적이 없기 때문에 이것만 딱 넣고 개헌 끝내자. 그건 쉽지 않아요. 근데 현실적으로 개헌의 논의에 물꼬를 틀 수 있죠. 지금까지는 뭐 국회의장, 대통령 다 제안했지만 그런데 어쨌든 권력 구조는 어떻게 할 거야. 사회인 중지할까. 여기에 막힌 거거든요. 근데 실제로 하자. 안 되면 이 부분이라도 하자 될 수 있는 거거든요. 예. 그런 논의에 물꼬 트는 데는 의미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뭐 대통령실 얘기 나온 김에 결국 간호법 또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계속될까요? 앞으로? 계속 되겠죠. 법 개정 네. 거부권, 법 개정 거부권. 어쨌든 뭐 야당이 하는 거는 거부하겠다는 건데 명분도 없고 실리도 없어요. 사실은 뭐 아니라고 계속 공약집에 없으니까 공약 아니라고 하지만 가서 얘기했고 원희룡 장관도 그때 정책본부장도 얘기했고 국민의힘 의원들도 얘기했고 다 했거든요. 그다음에 내용도 보면 지역사회에서는 뭐 그냥 목적에만 있고 지역사회에서 뭐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의료법에서 다 금지하고 있거든요. 간호사가 혼자서 뭘 할 수가 없게 돼 있습니다. 뭐 간호조무사 학력 얘기도 이미 의료법에 있는 내용이에요. 사실은 유일하게 의미가 있다 그러면 의료법에 있는 걸 독립시킨다 정도 의미인데 그거 정도 가지고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한다. 제가 보기에는 그러면 본인들이 공약했던 거에 대해서 사과라도 하고 설명이라도 하고 미안하다고 얘기해야 되는데 그런 거 전혀 없이 우리는 공약지가 없으니까 공약 아니야. 그래버리고 내용도 사실은 별거 아닌데 그것 뭐 이제 갈등이 있으니까 안 돼. 그러면 앞으로 그럼 국회는 뭐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국회라는 게 원래 뭐 어느 정도 뭐 논쟁이 있는 것들에 대해서 입법으로 해결하는 부분인데 약속했던 부분이고 이것도 여야가 다 약속했던 부분이거든요. 기본적으로 이제 정치에 대한 신뢰 그렇지 않아도 지금 정치 혐오 여야 이렇게 오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놓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제가 보기엔 이건 무한 반복될 가능성이 높다. 무한 반복. 네, 아이고. 좀 생각을 하고요. 민주당도 물론 손해 보는 게 좀 있어요. 만약에 이렇게 계속 이런 기조로 간다라 그러면. 근데 어느 쪽이 더 손해를 보느냐라고 얘기한다면 역시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쪽이 더 손해가 사실은 커지는 거고 누적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본인들은 손해라고 생각 안 하는 건가요? 그러니까 참 그 부분이 전 안타까워요. 그런 그 전략적인 판단이 조금 좀 안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어찌됐건 뭐 정부 여당이 국정에 무한 책임을 가지고 있는 거고 본인들이 오히려 이런 사안들과 관련해서 더 공격적으로 가야 되는 게 맞는 거고 야당은 이제 뭐 이런 상태가 되면 보통 이제 반대를 하다가 서로 뭐 협의를 해주든가 말든가 뭐 이렇게 되는 건데 지금 상황이 완전히 뒤바뀌어 버린 이제 그런 상황이에요. 민주당이 오히려 지금 공격을 하고 공격수 역할을 하고 있고 지금 정부 여당은 방어 논리로만 이제 집중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방어적인 관점에서의 계산 이것만 지금 하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손해를 덜 볼까. 그런데 제가 보건대 이런 식으로 계속 이제 이 사례들이 쌓이면 거부권 사례들이 쌓이면 국민들이 불만이 상당히 폭발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
좋다 이거죠. 그러니까 뭐 민주당이 너무 강행한다 말이 강행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좀 굉장히 이거는 좀 문제다라고 이제 정부 여당 쪽에서 계속 문제 제기를 하겠죠. 그런데 그러면 정부 여당은 뭘 하고 있느냐라고 국민들은 되물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럼 뭐 간호법 관련해서도 그렇고 지난번 양곡관리법 관련해서도 그렇고 당신네들 대안은 그럼 뭐였고 사전 조정은 왜 못했고 그렇죠. 사전 조정 충분히 할 수 있는데 그런 거 왜 안 했고 그리고 국회 논의 과정에 왜 그렇게 적극적으로 참여를 안 했고 이렇게 이제 되돌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제가 보건대는 지금 대통령실도 그렇고 지금 국민의힘 차원에서도 그렇고 이 전략 기조를 확 바꾸지 않으면 아마 갈수록 점점 더 민심은 좀 이탈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1시 33분 좀 지났습니다. 잠깐 교통정보 전해드리고 토론 이어갈게요. 유화영 씨.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오늘 서울 도심에서는 연등회 행사를 합니다. 종로 1가에서 흥인지문 앞까지 양방향이 전면 통제되고 있습니다. 도로 이용에 참고하셔야겠고요. 오늘 고속도로는 평소 주말에 비해 정체가 길진 않습니다. 경부고속도로 부산 쪽으로 총 25km 밀리는데요. 충청권에서는 천안에서 옥산까지 20분 정도만 걸리겠습니다. 반대 서울 쪽으론 판교 5차로에서 사고 나면서 서울 요금소부터 정체고요. 도심에서는 달래내에서 반포까지 밀립니다. 중부고속도로 남이방향 동서울 요금소와 진천 부근에서만 주춤하고요. 평택 제천고속도로